네. 경례. 반갑습니다. 자, 벌써 한 3분의 1쯤 왔네요. 커피 줄까요? 제일 중요한 뭐 단어 두 개를 뽑으라면 저는 무의와 자연을 뽑고 싶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무의하고 자연이거든요. 도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길이다 그러는데 길이 뭔지 잘 모르. 그럼 그 길이 뭐냐를 좀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 무의하고 자연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무의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의는 이 위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 전체가 의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은 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밥 먹는 것도 뭔가 목적을 갖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먹는다면 그건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위적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가 이 위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면 무는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무의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하지 마,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 마. 뭐 노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지 마, 뭐 이겁니다. 인간이 하는 활동, 그래서 이 무의는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이냐.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해놓은 모든 활동들이 위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위인데 그걸 하지 마란 말이냐. 그죠? 다행히 이 책이 좀 그 무의에 대해서 그런 대로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 좀 볼까요? 읽어가지고 같이 낸다 그러고 혼자 읽고 있었어. 네. 자, 아니. 내가 빌려줄게. 아니 여기 첫 부분 조금만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야 돼. 아니,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첫 부분. 나중에 내가 위에 리드 안 해줬어. 이야기했는데 가지고 네, 일단 그 첫 부분은 무의에 들어가는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무의를 보느냐. 그거 좀 읽어주세요. 노자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무의가 그의 대표 사상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의 설명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자의 말에 따르면 무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식의 질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자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한 건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제가 조금 더 읽을까요? 국가순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요, 제가, 142페이지, 싸우는 나라의 시대 윗부분 한 4줄만 읽겠습니다. 즉 하는 부분. 인간이 모든 것을 했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인간은 단지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할 몫의 호응과 화합을 한 것뿐이지 자신이 다 한 게 아니라는 것, 이런 사고를 갖자고 주장하는 게 노자가 무의를 강조하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는데, 일단은 이 무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노자는 하지 마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 142페이지에서부터 결국은 그 노자의 전쟁관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연속이 됩니다. 거기도 좀 읽고 이야기를 할까요? 142페이지 그 싸우는 나라의 시대 하는 부분 거기 앞부분을 좀 읽어 주십시오.
예. 무위의 반대는 유위입니다. 무위의 의미가 잘 잡히지 않으면 반대의 눈을 돌려도 좋습니다.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강병에 의한 자기 보존이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나타냈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에서 이겨야 했죠. 이때 전쟁 승리는 사람이 의도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집대성시키는 유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제갈량처럼 수명 남짓한 병력으로 공성계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제갈량은 양평강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병사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고 자신은 태연히 금을 연주하면서 1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위나라의 사마이를 물리쳤죠. 공성계가 무위로 보이지만 실제로 유의의 극치입니다.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군의 전력을 과장하기 위해 공성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리라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공성계를 취한 것입니다. 조금 더. 예. 춘추전국 시대는 어떻게 하면 유의를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입니다. 유의를 통해 자기 보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왜 역설적으로 무의를 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를 해도 노자를 파낸 유의라니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자가 이면적 사고 또는 부의 사고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힘의 대결인 만큼 무의로는 성산이 없을 듯한데 말입니다. 글자가 한테 잘못됐죠. 성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성산이라고. 예. 자, 무위라고요. 무는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 다음에 유가 오죠.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유가 있어야 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있다가 없어져야 없어졌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무 없다라고 하는 걸 유 있음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식 사유에서는. 그러니까 노자가 무위라고 해서 위에 무자를 붙인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신은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노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자백가의 학파들의 생각들이나 뭐 노자 이외의 대부분의 어떤 뭐 정치학자 뭐 아니면 뭐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를 해서 공적을 남기고, 그죠? 그러는 걸 목표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유가라는 학파인데, 유가가 생각하는 가장 도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는 자기들이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로 사회를 운영해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유토피아를 그리는 게 그 사람들의 이론이죠. 그죠? 유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군주가 굉장히 훌륭한 군주가 있고요. 그 밑에 능력이 뛰어난 신하가 만나면 그게 이상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성군이라고 뛰어난 군주, 그러니까 성이나 현이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일 잘하는 군주한테는 성을 붙이고요. 신하한테는 현을 붙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군주와 자기 역할을 잘하는 신하가 만나면 요게 바로 태평성대가 유가적 표현에 따르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된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항상 유의지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위는 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는 군주, 그죠? 그게 군주들에게는 항상 목표가 되는 게 유의지군이라는 표현이고요. 신하들 같은 경우 유의지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가들이 이야기하는 유의지신, 유의지군의 이 유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뭐 선비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건 이제 전통적인 질서 체계 안에서의 어떤 계급인데, 저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은 뭐냐면 배우고,
논어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죠. 혹시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게 논어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 뭘 배웁니까? 자기 이전에 살았던 성인군주 또는 뛰어난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그러니까 육아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전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상사회로 보거든요. 그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룩했던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워서 현실적으로 익혀서 목표가 뭐냐면 관직에 나가서 이 현신이 되는 겁니다. 그 배운 걸 실현에 옮겨서 사회를, 군주를 보좌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 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나 다른 어떤 병가, 법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는 부국강병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상대 나라들을 이겨서 표현하는 세상을 전체 통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으니까. 그럼 동서양 마찬가지죠. 동서양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 서양 다 근대 이전까지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이웃 나라를 쳤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언제나 자기가 힘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확장을 하죠. 치고 해서 우리가 많은 역사상 많이 등장하는 대제국들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유의라는 거죠, 그죠? 어떤 성과, 업적 이런 걸 남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자가 살았던 이 시기는 너무 그 유의라고 하는 목표에, 특히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 유의의 궁극적인 그게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부국강병 또는 이 성군, 현신 이런 능력 있는 군주와 신하가 만나서 강성해지면 그걸 가지고 점령을 해서 이렇게 자기 그걸 넓혀가는, 결국은 천하라고 불리는 세상 전체를 자기의 지배하에 넣는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유의의 극단은 전쟁이죠. 그죠? 근데 우리 이야기할 1편, 2편에서 보았듯이 춘추전국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점철된 사회였고, 전쟁으로 점철된 사회였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요. 춘추와 여기 지금 뒷부분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놓은 내용 중에 춘추와 전국 시기로 넘어가면 전쟁 양상이 좀 바뀝니다. 춘추 시기만 해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서양에서 기사도 싸움하듯이 이렇게 전쟁하는 이렇게 절차들도 이렇게 정해놓고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그죠? 약속에 따라서 대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전쟁 정도가 그 춘추시대의 전쟁이었는데, 춘추시대에서 전국 시기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보병을 동원한 전쟁이 됩니다. 몇천 명씩 동원하고, 심하면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동원되는 전쟁이 됩니다. 어떤 데에는 100만 명 이상 동원해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100만 명, 10만 명을 동원하려면 손자병법을 보면 10만 명 동원하는데 그 물자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를 대충 계산을 해 놓거든요. 옛날에 공장이 있습니까? 땅에서 나는 그 물산을 가지고 그 국가가 운영되고 그걸 소비를 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물자가 소비가 되고 그게 또 인명적 손실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죠? 전쟁을 수행하는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을 하고 따서가 없는다 그러나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상대를 공격해서 거기서 이익을 이렇게 수탈을 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커지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나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게 정말 참혹한 거죠.
그래서 노자의 입장은 항상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동원하는데 그 동원되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데서 오는 어려움, 그런 쪽에서 그 전쟁을 다시 돌아보고요. 이전에 손자병법을 읽었는데 손자의 병법은 노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잘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전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피해가 없는 형태로 전쟁을 이끌어갈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손자인데, 노자의 전쟁관이 손자의 전쟁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표현들도 손자의 책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읽었던 이 무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위라는 이야기는 저런 시대적 환경 안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유의가 강조되고 유의가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가야 될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에 그 무위의 정책 또는 무위가 그렇게 그 사회적 이념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이면의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한 거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위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그게 됐고, 결국은 저 무위라고 하는 게 전쟁과 관련된 혼란스러워진 사회, 그런 어떤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나 집단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참상들의 시선을 두고 생각하는 그 사유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 그거 정도가 그 앞에 부분에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자 전쟁관 자체에 대해서는 노자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손자병법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쟁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전쟁이 시작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전쟁에 대한 짤막짤막한 노자 언급들을 한번 볼까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노자 31장의 짤막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려면 132페이지부터 조금 볼까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그 부분 이정화 선생님 좀 읽어주십시오. 152페이지에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요 부분부터.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시장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병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축제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 원문도 한번 읽읍시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 온다. 전쟁에 이겨도 상례로 전사자를 위로한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이길 수만은 없으니
패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늘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승패의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의 관점.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관점.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눈이 아니고 이기든 지든 많은 사람이 죽는 유의의 사건이 되므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점을 견지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니 상례로서 전사자를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노자의 관점은 승패의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넘어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승의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노자가 아군의 사기를 꺾는다고 반발하겠지요. 예, 거기까지 읽고 원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서 운다.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보통 우리는 요즘도 며칠 전에 러시아는 성전 기념일 행사를 했죠. 그죠? 혹시 모르십니까? 며칠 전에 그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전 기념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이기고 지고 해서 이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걸 다 가지는 그런 그 역사를 인류는 걸어왔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굉장히 큰 그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대부분의 그런 그겁니다. 그죠? 근데 이 노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전쟁에 승리를 한 그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환호해야 될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다 보면 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왔다고 한쪽의 지배계층에서는 성전 기념식을 열고 잔치를 열겠지만은 전사자가 있는 집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전쟁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 시각을 확장시켜 보면 그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고 하는 그 부분의 그 햇볕이 비추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런 측면을 바라보더라도 반대로 이렇게 시각을 좀 바꾸어서 그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가려져 있는 측면들에서 바라보면 그 공을 세우고 또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측면들로 드러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을 맞추고 있는 게 노자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전쟁? 요즘도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씩 볼 때마다 섬찟섬찟한 그런 어떤 유튜브를 보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잠을 못 잤죠, 듣고. 어떻게 근데 대피를 하셨어요, 혹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지. 아니 저희 이제 친구들 단톡에서 다들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이었다면 저희가 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거 오버 안 해야 되는데 남편 오버하면 빨리 TV 들어가요. 그냥 두 번째 경험인데 첫 번째가 이웅평이 들어왔을 때, 내고 갔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실제 비행기 왔으니까. 그 경보 울리고 그때 경험이랑 이번에가 바꿀래
내다 보니까 사람들 그냥 가던 사람 가고 오는 사람 오고 아무 변화가 없고. 그렇죠. 훈련인가 했어요. 근데 밖에서 확성기로 실제 상황이라고 대피하라고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 네. 관계 방송인데? 그러니까 방송 나왔어. 하게 돼 있어요. 네, 확성기로 엄청나게 크게 어디로 대표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 도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놀라시길래 엄마 걱정하지 마. 이거 한미연합 무슨 훈련하는 거야. 전쟁 나면 거기가 제일 먼저 죽어요. 우리 옆집이니까. 아니 이게 그냥 연습하는 근데 유행 연습한다 하더라도 새벽에 할 일이 없고 잠 다 자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깼는데 집사람은 운동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상태에서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놀랬죠. 당신한테 전화했어? 문제는 전화기를 운동할 때 안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위험한 이제 갖고 다니고. 그게 뭐 여기가 뭐 비상시 옷장을 가지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험하게. 이런 라이프가 정말 있지 않아서 그런가? 선생님은 뭘 하셨어요? 안절부절했죠. 안절부절. 듣자마자 옛날 이웃편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아니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역시 군바리 출신들이 네, 아니 뭐 남자들은 어차피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군대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했듯이 평생 두 번째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뭐 이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큰 일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했어요.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정도라면 국가에서 서울로 미사일 쐈다 이 생각까지 들면서 TV 켠 거예요. 빨리 키라고 놀래가지고 이거 여보 이거 혹시 연습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연습 아니라고 빨리 TV 키라고 놀래면서 막 그럼요. 근데 문자 그 다음에 바로 왔지. 나 대표하고 엄마는 거짓말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훈련이야. 막 이러. 한 20분 있다 왔잖아요. 네네. 좀 있다 왔어. 지진 같은 건 줄 알았지. 와, 정말 군대 다녀오시고 경험하시. 저도 신랑이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해서 전 진짜 남자들은 남자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보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TV 틀어야 된다 그러고 막 노래는 선배님 남자들. 깨우고 아니 막 하더라고요. 저희 그 전쟁기념관 그 옆에 살잖아요. 네. 사람들 그냥 편하게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문 열어보니까 남자들도 그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젊어서 근데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모르겠다. 대해서도 경험이 없어서 저희 일단 가능하게 거기는 했을 것 전쟁이 같고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큰일 젊은 났다. 친구들은 모르니까 그냥 골목에 보디가드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꽂혀놓고 서 있더라고 거기. 걔들은 전쟁 떨어져도 거기 있어야 돼. 자, 끔찍하고 슬픈 경험을 했네. 그 사이렌 소리가 그 154페이지 이제 넘어갑시다. 네. 그 희생자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죠?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작 이제 무위 이야기는 158페이지로 넘어가죠. 무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무위가 어떤 의미로 보통 받아들여집니까? 보통,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보통, 글쎄요, 어릴 때 생각하는 건 무의는 자연과 결합돼가지고 무의자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속을 떠나서 예. 어떤 상업지 활동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 있죠. 밖에 있어요. 그 자연도 사실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인공의 반대를 자연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무위도 마찬가지고, 하지 마는 맞습니다. 하지 마.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하지 마죠.
그 하지마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면서 굉장히 그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위에 대해서 살짝 제가 설명을 여기 하고 있는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 지금 이 위자가 옛날 그림인데요. 여기 좀 흐리죠, 그죠? 여기 지금 159페이지에 위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이 보면 요거랑은 조금 다른데 요건 손입니다, 손. 손. 요렇게 돼 있는 이 갑골문에서 이거 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요 책에 이게 뭐로 보여요? 예, 동물입니다, 동물. 여기서 코끼리라고. 예.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코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 앞에 있는 게 코 같지 않아요? 아니요, 요건 손입니다. 아니, 요게 코. 그게 코라고요? 예. 아니면, 어디 갔어? 아니, 딱 볼 때 이게 코 같죠? 요거? 이렇게? 어디가요? 요거요? 네. 아, 요거 손이고요. 요 동물인데, 요 코 모양을 갖고 있는 동물에서 코끼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 부리기 시작한 최초의 동물이 아마 코끼리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노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지금은 중국에 거의 코끼리가 없죠. 운남 정도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상당한 거리에까지 코끼리가 있었나 봅니다.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를 손으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죠.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람 몸만으로만 해봤자 뭐, 크게 많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노동력을 인간보다 훨씬 힘센 그 노동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를 이 갑골문에서의 위라고 하는 겁니다. 요 손으로 코끼리를 끌고 코끼리를 부려서 어떤 일을 하는 것, 뭐 하는 거니까 결국 의미는 뭐 하지 마란데 뭐 목적어가 없습니다. 하지 마, 뭐 이 정도예요. 뭐를 하지 마란데 그 목적어가 과연 뭘까? 그죠? 목적어가 뭘까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앞부분 좀 읽어볼까요? 어디 볼까요? 보자. 제일 앞부분은 제가 조금 첫 단락은 읽겠습니다. 제가. 노자는 유의의 극치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의가 아니라 무의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 해결책? 사회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부분에서의 해결책을 무의라고 본 겁니다. 노자의 핵심은 유의를 넘어 무의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던지는 해답이죠. 노자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노자가 말하는 무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의의 뜻을 잘 모르면 같은 무의라는 말을 쓰더라도 서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무의라는 글자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의자연 이러면 뭐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자연인이 사는 듯이, 요즘 혹시 자연인 사는 거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회생활 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우고요. 아무도 안 사는 데 가서 그냥 뭐 밭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무의자연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림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시대적 환경을 바탕에 깔고 무의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느 부분을 보면 무의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조금 읽는 부분이 애매해서 거기 16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부터 주선생님 좀 읽어주시죠. 만약부터 예.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원래 방향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방향이 행복하고 긍정할 만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하고 살죠. 그 위를 해서 즐겁고, 그죠? 괜찮고, 잘 되고, 이러면 그 위라는 게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 어떤 활동을 하고 하면서 즐겁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자기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곧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그런데 그 방향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노자가 무위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자꾸만 그쪽으로 만들어가려는 태도에 대해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찰을 요구한다는 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표도 정해야 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걸 가져오는 건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책을 보고 내가 배우기도 하고 아버지나 윗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뭐 정해진 어떤 그것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시킨 사람도 행복할 거고, 그죠? 그렇게 이 방향을 잡아준 사람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나요, 우리 삶이?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 또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유도를 하죠, 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쪽에 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노자는 그 생각에서부터 한 발짝 물러난 거죠.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었더니,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것, 윗대에 살아왔던 방향에서 뭐 어떻게 주어진 것,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길, 또는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길,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거, 그것도 정도의 문제죠.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내 삶의 우리 삶이라는 게 단일하게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내 삶으로 산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많은 다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삶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또는 주어진 어떤 길, 그런 것을 억지로 자기한테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거기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에 이제 노자는 이 시점을 거기에 두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160표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이처럼요? 예.
꼭 끝까지 읽읍시다. 이처럼 무의는 글자 자체로는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무리야. 내 팔을 15도 각도로 꺾어서 힘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하지마 라고 합니다. 다급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신고하고 나를 어디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려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문제 상황이 내 뜻과 달리 점점 내게 다가오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마 라는 짧은 문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비인간의 길을 강요한 타자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질러 온몸으로 저항의 언어를 내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의도 단순한 말 속에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말하는 무의의 의미가 다가오죠.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무의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다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무의는 번역하면 하지 맙니다. 그죠?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굉장히 잘 와닿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며칠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문제가 많은 남편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똑똑한 부인이 하지 마. 예. 하지 마.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설명 필요 없고. 좀 웃긴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웃어. 저는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단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여기서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무의라는 표현을 굉장히 학술적인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고함입니다. 고함. 무의는. 예. 고통 속에서 고통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내지르는 그러니까 거부의 몸짓이 무의입니다. 멋있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무의가 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어떤 활동, 그러니까 간섭 안 받고, 사회 통제 안 받고, 가족이가 뭐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지향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발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진짜 슬프게 느껴지는 표현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에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평화롭고, 뭐, 시끄러운데, 복잡한데, 이런데 안 얽히고,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건데.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의는 유의가 있기 때문에 무의가 있게 된 것. 강한 말이. 예. 생각을 못했던. 목적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든 통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맞는 전쟁과 같은 사람은 다 아무리 그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지금의 무의는 뭘 해야 될까? 지금의 무의는 162페이지 끝에서 3페이지에 이 양반은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잘 공감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유의해야 돼. 회사에서 유의해야 돼. 무의하면 안 돼. 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의가 유의를 부정하는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유의가 없는데,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의가 없는데 무의가 있겠어요? 유의가 있으니까 무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무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다음 구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의하면 하지만 안 되는 유의면 해라 아니면 예, 이 표현입니다. 위무의라는 표현. 무의, 그래도 무의를 하다라는 그러니까, 모자가 지금 다음 구절,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 말을 하라. 그러니까 무의를 하라는 거잖아. 무의를 하지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지?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의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하라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니 결혼하지 마라를 하라는 결혼하라는. 결혼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저 표현을 저도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옛날 그 표현들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했다가 또 한번 뒤집어서 이해해보고 이게 정해진 답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표현을 들으면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어떨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떡할까요? 좀 예. 군대에서 여기 그 무의를 유의하라 그 부분 좀 예. 여기부터 무의를 유의하라. 네. 모자를 읽다 보면 함선 약수처럼 짧은 표현에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무의와 관련해서 참 재밌는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표현이 부적절해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참 기막힌 언어의 조합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뭐 원문은 읽지 말고 그냥 그 번역문만 볼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아니요 번역은 읽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 않음을 하고 일삼지 않음을 일삼고 맛이 없음을 맛보라. 예. 이 표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목소리 정말 좋지 않아요? 예. 아이한테 읽어주듯이. 평소에 말할 때랑 많이 다르네. 평소에 그래요. 페이스북 때 별로 아까 일찍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듣기 되게 좋다. 그 대인용 멘트입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이쁘게 말해요. 소리 자체가 좋습니다. 그 한번 그 부분은 그 원문하고 해서 밑에까지 읽고 거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여기 일단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읽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엇 때문에 제가 기묘하다고 말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무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면 위무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무의는 무슨 뜻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무의를 위하라, 무의를 유의하라는 뜻이에요. 즉 무의는 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닌 거죠. 조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노자는 이어서 일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맛이 없는 방식으로 맛을 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또 다른 귀찮은 일이 생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계속. 예, 끝까지 읽어 주시죠. 이건 뭐 집안 청소를 할 때 처음에는 간단하게 장롱 하나를 치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치우다 보니까 집안 전체를 청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온몸이 아프다고 들었죠.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조미료를 아주 많이 넣어서 맛있는 음식에서 조미료를 싹 빼버린 맛을 무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미를 맛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십시오. 무의를 하라는 말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자는 무의를 유의하라는 아주 독특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의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진술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진술이에요. 예. 일단 거기까지.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위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 그런가요? 저 무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시키고 할 때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내가 시키는 대상이나 아니면 뭔가를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지 마라고 할 만한 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 어렵나요?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림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다. 뭐 부리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이건 하지 마, 이렇게는 하지 마, 나를 이렇게는 부리지 마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무위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를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건 육아에서는 서라고 합니다. 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시키지 예. 저는 이 무위를 그러니까 그 황금률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무위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슬프다고 말씀드렸던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억눌리고 눌리고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또는 바라보는 방향이 틀린 거지, 육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고 익혀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그 유의의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육아의 시각이고요. 이 노자나 도가의 시각은 그 유의의 그늘 뒤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육아의 서와 어떤 면에서 인맥상통한다. 예. 그건 정말로 큰 발견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죄송한데 다른 분들은 서 개념 줄만 알 것 같은데. 지난 옛날에 설명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 내부는 또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예. 서는 뭐냐면 한자를 딱 쓰시. 쉽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서입니다. 뭐 한자는 뭐 크게 또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보통 한자에서 바로 뜻이 유추가 됩니다. 예, 마음속에서 뭐 이거 어떻게 같으려. 너와 내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그 육아적 표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네 아버지를 모시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네 아버지를 그대로 모셔라라는 그거거든.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네가 네 아들에게 바라지 않는 그런
그따위 태도로 네 아버지한테 대하지 마라.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든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위도 사실 위무위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유가와 도가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뭐 떨어진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노자나 장자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공자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로는 좋은 것들은 무의가 사랑을 통한다. 아니 위무이가 그 말이 뭐지? 예, 그러니까 무의가 위무의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무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나중에 표현대로라면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저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거를 목표로 잡게 되면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꼭 명심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치니까 저게 치워줘야 되네. 예, 온 집안 다 뒤져라. 그럼 이사 한번 해.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그 방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는 게 도가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보통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만 하다 보면 이게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데서 노자 장자들의 책들이 좀 잘 팔리는 이유들이 조금 있죠. 이제 한 50대쯤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죠? 그러면 뭐 지금까지 맨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퍼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퇴근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정년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을 것 같아요. 쉼없이 일해오다가 딱 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요. 몸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이 꽤 책 없다면서요, 서점에. 아니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겁니다. 잘 팔린다. 자, 이제 무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뭐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건 좀 따라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노자에서 항상 강조하는 도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 제목이 도였는데 이 도하고 관련해서 무위를 조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입니다. 거기 누가? 예. 네. 도는 늘 나서서 설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지 않는 잠시만요. 거기 말고 네. 여기 165페이지. 네. 이제 무위가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와 어떻게 담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부터 좀 읽어주세요. 도는 그럼 다시 예, 그 번역문부터. 네, 도는 늘 나서서 설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이제 도상무위 무불이라는 그 노자 원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번역 읽을게요. 돈은 늘 나서서 설치지 않지만 상무위를 그렇게 번역했고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지 않는 것이 없다. 상무불이 위위 번역을 읽어도 어렵죠. 긍정이네요. 네. 부정 긍정이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시 보았던 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는 길이라 그랬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길 위에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가 길을 걷고 있죠. 그 길 중에 힘든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또는 뭐 즐거운 길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은 다 길입니다. 다 도입니다. 그런데 노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뭐 주위의 어떤 그것에 밀려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게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라고 그걸 했었죠. 그죠? 그 도와 관련해서 지금 무위 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그 뒷부분 좀 읽어 주십시오. 도라는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늘 무위를 하는 거지 유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뭄이 계속 된다고 해서 구름 위에 물을 뿌립니까? 비는 내릴 때가 되면 내리잖아요. 그것이 무위, 무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도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하나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너는 이 대학에 가라. 너는 대학에 가지 말고 직장에 들어가라. 너는 무슨 직장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6강에서 살펴보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내적인 원인에 의해 전개됩니다. 사람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자정, 자화 등의 자연 발생적 동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면 부모는 객지에 나간 자식 걱정에 연휴 전화로 참견하지만 자식이 알아서 잘할 터이니 괜한 걱정이나 붙들어 두면 됩니다. 조금 더? 예. 읽지만 조금 더? 네. 예.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명령한 사람에게 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해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 공을 잡고 주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결코 무엇을 하라든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는 자연스럽게 무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는 도와 무의의 관계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자연에서 가져와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자식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좀 그걸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 자녀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이건 아니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걸어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끌어주고 방향을 정해줘 버리면 자기 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내가 이끌어서 내가 잘 키워서 애를 성공시켰고 그 길이 애가 좋아하고 나도 좋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대로 애가 잘 따라오고 그리고 애가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어떤 개체든 어떤 존재든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걸 응원해 주고,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걱정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물론 뭐,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디테일의 부분. 그런 부분은 누구도 뭐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안에 자기의 힘을 갖고 있다. 그죠? 이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그 힘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물론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애가 커서 뭐 될 때까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모르겠습니다. 답이 뭐 어디에 있는지 그건 언제나 쉽지 않은 부분인데, 노자의 사유에서는 일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쉽지 않네요. 청소시키는 것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청소에. 쓰레기 버리라, 말 안 하면 상대는 안 해주거든요. 매주 주말 가서 다 버려주고 그러는데, 저는 놔둬라, 하지 마라. 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언젠가는 이만큼 쌓아둔 다음에 못 견디면 하겠지.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다 버려주고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는 거지. 지는 거지. 그러잖아요. 뭐 이런 농담하던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거는. 대표적인 게 자녀한테 이제 공부에 관한 간섭을 정말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면 스스로 어느 날 깨닫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치고, 그렇죠. 거의 뭔가 지키기 어려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네. 애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 제가 요즘 그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어하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시험이 없지만 내년부터 또 인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너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공부를 막 선행을 많이 하는 게 목표는 아닌데, 조금 습관을 자기가 잡아가면 좋겠는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행복하지. 네,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얘가 사춘기 직전, 내년에 분명히 중2가 올 텐데, 중2, 그 무섭다는 중2. 네. 중2는 시험이 없어. 네, 시험이 없어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있는데 성적이 안 들어가서 시험이 없거나, 이 친구 학교도 2학기 때는 시험은 보는데 성적이 안 들어가서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2를 바라보는 아들인데, 내년에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 공부에 대한 방향을 옆에서 잡아는 줘야겠는데, 대화를 어떻게 접근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하라라는 말은 전혀 효과는 없을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뭔가를 책 읽기부터 해가지고, 최근 저랑 같이 읽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말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공부해야지, 뭐 말로 맨날 설명을 해준다 한들, 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노하우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애들이 아니 근데 좀 네. 막내는 좀 지능이 높은가 봐. 어리숙해 보이면서 너 뭐 어떻게 그거 안 해볼래? 엄마 내가 고민해볼게. 몇 시간 생각해볼게요. 안 하겠다는 소리 안. 그럴래? 그러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 걔가 나를 갖고 놀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 자기 자식은 그렇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친구,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맡기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맡기잖아요. 그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전통적으로 뭐 자기 자식을 자기가 교육하는 거는 쉽지 않아.
예.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게 딱 너무 이대로 오세요. 예. 이대로 오세요. 내가 몇 학년? 아직 안 미취학? 3학년하고 2학년. 초등학교 아직 한참 아. 어릴 때 주고. 제일 이쁠 때다. 이쁘고 행복할 때.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 아버지, 형, 누나가 늘상 뭐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맨날 기자다 보니까 글 쓰고 있고, 형님은 맨날 그 고방에 만화책이랑 동화책 쌓아놓고 읽고 있고, 그걸 보다 보니까 결국 제가 그 형 누나 만나서 뭐 하다 보니 형 누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누가 아무도 공부하는 소리 안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우리 공부할 때 옆에 앉아서 책 보다 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요즘은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할 게 없었잖아요. 그 뭐,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할 게 너무 많잖아. 핸드폰으로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뭐. 아니 내가 올 때도 할 거 되게 많아. 산가 들러 돌아다니고 어쨌든 수렵 채집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지금 나가 이게 무서웠는데 지금 나가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정말 애가 나가버린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럼 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부모가 찾아다니느라고. 근데 저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더래. 요즘 애들은 나가 그러면 나가도 그냥 살잖아. 먹고 살 게 있어. 우리 옛날 같으면 나가 이러면 나가면 어디가? 그러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 키우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뒷부분 조금만 보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 마지막 부분 제가 같이 읽었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166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자, 위학 일익하는 그 한문 번역해 놓은 부분입니다. 학습을 따라가면 나날이 늘어나지만 도를 따라가면 나날이 떨어진다. 들고 또 드러내서 설치지 않는 무의에 이른다. 나서서 설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지 않는 것이 없다. 천하를 얻으려면 늘 설치지 않는 무의로 한다. 이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것도 뭔 말인지 사실 잘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부절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라는 표현,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죠? 제가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라고 육아를 염두에 두고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육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는 걸까요? 요즘처럼 뭐 이런 거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옛날에 학습이라고 하니까 성인의 기록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체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관리가 돼서 그걸 이렇게 실행에 옮겨서 목적을 갖고 뭔가를 자기가 습득을 하는 게 학입니다. 그러니 이 노자의 입장에서 학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를 질곡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 노자의 입장에서는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질곡 속에 집어넣는 그 활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여기서 위도, 그러니까 여기 위학, 학문을 하는 것 또는 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도를 하는 게 뭔지 여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를 한다,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는 분명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는 도를 따른다라고, 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 무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질곡 속에 집어넣는 틀로 이끌어가지 않는 게 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도, 도를 한다는 건 도를 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꾸면 위, 무위가 바로 위도입니다. 그럼 연결이 됩니까? 앞에 위, 무위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일종의 활동입니다. 위, 무위라는 건 무위를 한다라고, 무위를 영위하다, 무위를 유의하다 이 표현이니까 그 표현을 도가식 표현으로 바꾸면 위도가 되는 겁니다. 위가 위도라고. 예, 같은 표현이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 48장을 보면 학과 도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48장은 앞에 읽었던 거 9절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모든 영어 단어 10개를 오늘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으면 내일 또 10개를 더 외워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더해야 하죠. 어떤 40대 가장이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할지 스케줄을 빽빽하게 짜놓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래요. 암 진단을 받고 난 후 그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 보면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일찍 죽을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건강을 돌볼 것인지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이전에는 살아간다는 틀 안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했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를 좀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니까 늘 바쁘고 괴롭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막연히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10개를 모은다고 편하겠습니까? 10개, 20개 계속 모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직장, 이 직업을 갖겠다고 방향을 정해놓고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확실해져서 쓸모없는 것까지 모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이 훨씬 간단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만 자격증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해지죠. 내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선택해 가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결정되면 그 다음의 일들은 저절로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위도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일머리가 아주 있는 예.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 정해서 하라 이런 현대적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고전을 읽는 데서 고전 이해의 장점, 좋은 점이라면 그 안에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위, 무위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옳은 일일지 좋은 일일지 이런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정해놓고 또는 그런 걸 잡아서 산다면 훨씬 사는 게 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헤매거나 어려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생님, 저희는 전에 그 경험을 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처음 보신 분들은 고사관수도 정말 할 일 없어 보이는 예. 정말 이 표현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여기 책에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죠? 뭐 일단
그 우리가 보면 좋아 보여. 그 예술과 관련해서 그림, 글씨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도가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이런 것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소를 타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정형화되는 게 그렇게 정형화 시킨 것 자체가 노자 사상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큰 부분을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나는 게 실제로 거기를 떠나는 것도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보는 그 노자가 떠나는 거는 실제로 떠나는 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림으로 시각화 시킨 겁니다. 시각화 시킨 거지 노자 사상이 사회를 떠나는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또는 관점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뭐 세상을 떠나버릴 거면 무슨 사상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걸 글로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강혜안이란 분이 그려놓은 고사관수도 저거죠. 고사 굉장히 뛰어난 선비입니다. 그죠? 가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쫙 바위에 엎드려 가지고 아래쪽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물 표현이 잘 안 드러나 있는데 흘러가는 이렇게 물을 보는 겁니다. 물도 도의 이미지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체현되어 있는 게 물입니다. 그렇죠? 편안함.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일종의 시각 바꾸기를 하라고 하는 이미지화의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예술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가의 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화가나 시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사회에 가려진 이면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걸 또 뭐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런 식으로 조금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삶에 내몰리지 않고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공황장애 들리지 않지 않았을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의 그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도 같이 차려주는 자세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그에 따라서 마음도 망가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제목 고사잖아요, 그죠? 노풀고자의 선비사자입니다. 이 선비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고사입니다. 사라는 그 명칭 자체가 그냥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사회를 떠나서 뭐 이렇게 뭐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량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건 이 사람의 힘새나 뭐 자세가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 그림같이 고사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나요? 힘들죠. 쉽지 않죠. 우리 도심에서는 그래도 그런 환경 좀 제공해 주고 그렇게. 그렇죠. 대부분 그런 환경 자체가 없지 않나요? 힘들죠.